뜨거운 찬물이 대리석 바닥을 타고 흘렀. 최고급 호접란 향기가 진동하는 청아도자 재단의 50주년 기념 VIP 연회장이었다. 300명의 외국 귀빈과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한 미소를 교환하는 그 화려한 공간 한가운데서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청자닭이가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 그 파편들 위로 무명천으로 지은 초라한 한여복 차림의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유진. 이 화려한 재단의 안주인이자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호자로 칭송받는 배성숙 관장의 며느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라 바닥에 엎드린 비천한 하인에 불과했다. 배성숙은 우아한 실크 한복 자락을 가볍게 끌어당기며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번뜩였다. 배성숙이 몸을 숙여 유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근본 없는 핏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 귀한 청자에 묻은 얼룩 같은 년. 당장 맨손으로 다 주워 담아라. 내빈들 심기 거슬리지 않게 소리 하나 내지 말고 핥아서라도 치워. 유진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붉게 달아오른 맨손으로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파편의 베인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연회장의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유진의 남편이자 배성숙의 아들인 한재경은 저 멀리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수백 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힐끗 보고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것이 청아재단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유진이 견뎌내야 하는 지옥 같은 일상이었다. 그 지옥의 풍경을 연회장 구석의 어두운 기둥 뒤에서 지켜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있었다. 복원된 골동품을 배달하기 위해 재단 측의 부름을 받고 뒷문으로 들어온 인사동의 작은 골동품 수리점 주인 강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피를 흘리는 서유진의 친어머니였다. 무늬의 두 주먹이 부서질 듯 꽉 쥐어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눈앞에서 자신의 배아파 낳은 딸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짓밟히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오만한 배성숙의 목을 조르고 딸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충동이 활화산처럼 끌어올랐다. 문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바닥에 파편을 줍던 유진이 고개를 들어 기둥 뒤의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유진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발 나서지 마세요. 어머니가 나서면 모든 것이 더 끔찍해질 뿐이에요. 딸의 그 처절하고도 무언의 애원이 문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가진 것 없는 늙은 어미가 나서는 순간 딸의 시댁 생활은 더욱 참혹한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문희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문희는 턱관절이 으스러지도록 이를 악물었.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비린내를 삼키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 자신의 무력함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문희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을 뒤로 한 채 차가운 비상구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그녀의 등 뒤로 배성숙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따라붙었다. 하지만 배성숙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자신이 짓밟은 그 초라한 골동품 수리점 주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사동의 후미진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골동품 수리점. 문희는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오래된 종이와 흙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평소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 그 익숙한 냄새가 오늘따라 지독하게 역겨웠다. 문희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가게 안쪽의 좁은 복도를 지나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 앞에 섰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지하실이었다. 계단을 내려간 그녀는 구석에 놓인 무거운 철제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물쇠에 꽂힌 열쇠를 돌리는 문희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트렁크의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들과 특수 제작된 감식용 돋보기, 그리고 여러 대의 대포폰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빛바랜 신분증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문화재청 산하 불법 밀반출 특별조사국 수석 조사관 강문희. 과거 문화재 밀수꾼들 사이에서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미친 사냥개라 불렸던 전설적인 이름이었다. 딸 유진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며 스스로 이빨을 뽑고 발톱을 숨긴 채 살아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 내 딸을 진흙탕에 처박고 짓밟았다면 그 진흙탕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괴물이 깨어나는 것 또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문희는 신분증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하고 인자했던 어머니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냉혹한 사냥개의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문희는 트렁크 안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감식용 루페를 꺼내 목에 걸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문희의 수리점은 차가운 작전 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찍힌 청와재단의 전시품 사진들을 벽면 가득 붙여놓고 있었다. 배성숙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50주년 기념 특별 전시작들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들이 청와재단의 후원을 받아 빚어냈다는 수억 원대의 도자기들. 문희는 루페를 눈에 밀착시킨 채 사진 속 도자기들의 표면을 핥듯이 관찰했다. 유약의 흐름과 빅렬의 형태, 그리고 굽의 마감 처리까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벗어나는 것은 없었다. 문희의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다.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냥개의 후각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 백자의 물레 자국은 무형문화재 김명장의 솜씨가 아니야. 손가락의 압력이 미세하게 달라. 이건 훨씬 더 젊고 거친 손의 흔적이다. 그리고 이 청자의 상감 기법. 배성숙이 직접 구웠다고 서명까지 한 이 작품의 상감 깊이는 일정하지 않아. 가마의 온도를 조절하는 타이밍도 미세하게 엇나갔어. 문희는 사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결론은 하나였다. 청와재단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화려한 명작들은 모두 가짜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 없는 도공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만들어낸 대작 작가들의 작품이었다. 배성숙은 시골의 가난한 도공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그들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과 명장들의 낙관을 찍어 수억 원에 팔아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희의 직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작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배성숙처럼 탐욕스러운 여자가 고작 가짜 도자기를 파는 것으로 만족할 리가 없었다. 문희는 트렁크에서 꺼낸 구형 대포폰에 전원을 켰다. 수십 년 전 그녀가 심어두었던 지하세계의 정보원들과 연결되는 유일한 선이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쉰 목소리의 사내가 전화를 받았. 오랜만이네 사냥개 누님. 죽은 줄 알았는데. 문희는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본론만 내뱉었다. 이천과 여주 쪽 가마터에 갇혀있는 유령 도공들 명단 전부 뽑아. 그리고 최근 3년간 청와재단 이름으로 해외에 나간 문화교류 전시품 목록과 실제 돌아온 화물 무게의 오차 범위까지 전부 계산해서 내 앞으로 가져와.
사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누님, 청아재단을 건드리시려고. 거긴 단순한 재단이 아니야. 정재계 거물들, 비자금, 세탁소라는 소문이 파다해. 잘못 건드리면 뼈도 못 추려. 문희의 눈동자가 벽에 붙은 배성숙의 사진을 향했다. 뼈를 못 추리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여자야. 시간 없어. 24시간 안에 가져와. 전화를 끄는 문희는 책상 위에 노인 딸 유진의 결혼식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유진은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 배성숙은 승리자처럼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문희는 배성숙의 얼굴 위로 붉은 펜을 그어버렸다. 이틀 뒤 자정이 넘은 시각, 문희의 수리점 뒷문으로 검은 모자를 눌러쓴 사내가 스며들 듯 들어왔다. 사내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누님 말이 맞았어. 청아재단 이 새끼들 완전히 미친놈들이야. 문희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 그녀의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 배성숙은 유령 도공들을 이용해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게 한 뒤 그것을 진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서 비싼 값에 팔아치웠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범죄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다. 배성숙은 도굴꾼들을 고용해 전국에 숨겨진 국보급 문화재들을 싹쓸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짜 문화재들을 청아재단의 해외 교류 전시품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해 스위스와 홍콩의 불법 프라이빗 경매에 밀반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류에는 전시를 위해 나갔던 화물의 무게와 한국으로 돌아온 화물의 무게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세관의 비공식 기록이 적혀 있었다. 나갈 때는 진짜 고려 청자였지만 돌아올 때는 유령 도공들이 만든 정교한 가짜였던 것이다. 이 거대한 밀수와 자금 세탁의 증거, 그 모든 것이 기록된 비밀 장부가 배성숙의 수중에 있다는 정보원의 보고가 이어졌다. 문희는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배성숙, 너는 전통의 수호자가 아니라 나라의 혼을 팔아먹는 기생충이었구나. 문희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평생을 문화재 수호에 바쳤던 그녀의 본능을 일깨우는 거대한 사냥이었다. 하지만 배성숙 역시 호락호락한 먹잇감이 아니었. 청아재단의 정보망은 문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하게 퍼져 있었다. 그날 오후 문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인사동의 평화로운 골목에 검은색 승합차 세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사내 망설임 없이 문희의 골동품 수리점으로 들이닥쳤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유리 진열장이 박살나고 수십 년 된 도자기와 목가구들이 무참히 부서졌다. 사내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가게 구석구석을 뒤집어 엎고 벽을 부수었다. 하지만 문희가 지하 창고의 존재를 완벽하게 위장해둔 덕분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사내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가게는 처참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보리를 마치고 돌아온 문희는 산산조각이 난 자신의 일터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바닥에는 그녀가 정성껏 복원했던 조선시대의 백자가 산산조각이 난 채 뒹굴고 있었다. 그때 문희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문희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소름 끼치도록 우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성숙이었다. 사돈 어른, 가게에 쥐새끼가 들끓는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방역업체를 좀 보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요? 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착각한 배성숙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닌다지. 천박한 것들은
꼭 이렇게 매를 벌어야 말을 듣더군. 잘 들어. 내년이 한 번만 더 내 가마터 근처에 얼씬거리면 다음번엔 내 가게가 아니라 내 딸년의 얼굴이 박살날 거야. 배성숙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쥔 자 특유의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년 하나쯤 국보 절도범으로 엮어서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 쥐새끼처럼 숨죽이고 살아. 내 딸년이 우리 집안에서 숨도 못 쉬고 기어다니는 것처럼 말이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뚜뚜하는 기계음이 폐허가 된 가게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문희는 부서진 진열장 파편을 밟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도약하기 직전의 맹수처럼 차갑고 서늘한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문희는 바닥에 뒹구는 백자 파편 하나를 주워들었다. 날카로운 단면이 그녀의 손가락을 스치며 붉은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파편을 더욱 꽉 쥐었. 배성숙은 문희의 영린을 건드렸다. 딸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는 순간 배성숙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다. 문희는 트렁크에서 꺼냈던 가장 보안이 철저한 대포폰의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과거 특별조사국 시절 문희의 직속 후배였고 지금은 문화재 전담 경찰청의 핵심 간부로 있는 오 형사였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과 반가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문희는 손에 쥔 백자 파편을 바닥에 내던졌다. 파편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문희의 입술 사이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 형사, 특수팀 애들 전부 소집해. 청와재단, 내가 그 오만한 성벽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오 형사의 굵직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대답했다. 선배님,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까? 10년 만이네요. 휘사냥꾼 강문희의 복기작치고는 판이 아주 제법 큽니다. 문희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무심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장난할 시간 없어. 청와재단 배성숙 이사장, 그 여자가 내 딸을 건드렸고 내 가게를 부쉈어.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원한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그 여자가 대한민국 문화재를 사유화하고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 밀반출하고 있다는 거다. 영장 청구 준비하고 내일 밤까지 내가 지시하는 좌표로 특수팀 위장시켜서 대기시켜. 전화를 끄는 문희는 어둠이 내려앉은 난장판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하고 조용한 골동품점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전까지 절대 추적을 멈추지 않는 과거 문화재청 최고 에이스 수사관의 서늘한 안광이었다. 문희는 지하실로 내려가 먼지 쌓인 철제 트렁크에서 구형 노트북과 암호화된 USB를 꺼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위해 암호화된 메신저를 열었다. 수신자는 단 한 사람, 그녀의 딸 서유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오래된 다원.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다원 구석의 밀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가게가 괴한들에게 박살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공포에 떨었던 유진이었다. 시어머니 배성숙이 마침내 자신의 어머니마저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하지만 밀실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문희의 모습은 유진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꼿꼿한 허리, 흔들림 없는 시선, 그리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방대한 양의 서류철들. 왔니?
앉아라. 문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유진을 압도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문희는 서류철 하나를 유진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열어봐.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자 그 안에는 청아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복잡한 도표와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엄마가 이런 걸 어떻게? 문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네가 알던 엄마는 그저 낡은 도자기를 닦는 사람이었겠지만 10년 전까지 엄마는 문화재청 불법 밀반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다. 청아재단은 겉으로는 전통을 수호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가난한 도공들을 노예처럼 부려 대작을 만들게 하고 진짜 국보급 문화재들은 해외 비밀 경매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어. 배성숙은 우아한 예술계의 데모가 아니라 그저 탐욕스러운 밀수꾼일 뿐이야. 유진은 숨을 헐떡였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받으며 복종했던 시어머니의 거대한 실체가 한낱 범죄자라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하지만 문희가 내민 다음 서류가 유진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그것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허가서와 자금 세탁 내역서였다. 그리고 그 서류의 하단에는 유진의 남편 한재경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재경이도 알고 있었어. 문희가 낮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남편은 배성숙의 꼭두각시이자 공범이다. 네가 그 집안에서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짓밟힐 때 그 녀석이 침묵했던 건 널 지킬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자기 몫에 더러운 유산을 지키기 위해 널 방패막이로 쓴 것뿐이지. 유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지난 수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찬물이 쏟아진 바닥을 맨손으로 닦으며 수백 명의 귀빈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날 밤. 남편 재경은 멀리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시선을 피하기만 했었다. 유진은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의 출신이 미천해서 미움을 받는다고 자책하며 버텨왔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들은 그저 유진의 선량함을 착취하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추악함을 가리는데 이용했을 뿐이었다. 유진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유진은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어머니 문희의 그 서늘한 안광을 닮아 있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엄마? 유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문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작은 검은색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단추 크기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기가 들어 있었다. 배성숙의 서재. 그 안에 진짜 밀수장부와 이번 경매에 나갈 작물 도자기가 숨겨진 금고가 있을 거다. 금고의 정확한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 할 수 있겠니? 들키면 그 여자는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문희의 경고에 유진은 상자를 꽉 쥐었다. 지옥에서 뒹구는 건 이미 익숙해요. 이제는 그 지옥의 주인을 끌어내릴 차례잖아요. 그날 밤 청아재단의 거대한 저택은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값비싼 서양란의 짙은 향기가 저택 복도를 채우고 있었지만 유진에게는 그 향기가 썩은 진흙 냄새처럼 역겹게 느껴졌다. 거실에서는 배성숙이 실크 가운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남편 재경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진이 거실로 들어서자 배성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니? 천박한 핏줄은 어쩔 수 없다더니 집안의 큰 행사를 앞두고 쥐새끼처럼 밖으로만 도는구나. 내엄이라는 작자가 주제도 모르고 내 심기를 거스르더니
딸년도 똑같이 구는 꼴이 아주 가관이야. 배성숙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재경은 아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유진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있을 국제 경매 준비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유진의 순종적인 태도에 배성숙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내깎게 뭘 알겠니. 이번 경매는 우리 청아재단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너는 그저 구석에 찌그러져서 진짜 귀족들이 어떻게 예술을 다루는지 구경이나 하렴. 자정이 넘고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각. 유진은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옆에서 골아떨어진 재경의 숨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거세게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복도 끝에 위치한 배성숙의 개인 서재. 평소에는 굳게 잠겨있는 육중한 마호가니 문 앞이었다. 유진은 낮에 몰래 빼돌려 복사해둔 마스터키를 열쇠 구멍에 밀어넣었다. 찰칵. 미세한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서늘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고서적들과 장식장 안에 도자기들이 달빛을 받아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서재 내부를 살폈다. 문의의 조언대로라면 금고는 가장 시선이 닿지 않으면서도 주인의 통제권 안에 있는 곳에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았다. 유진의 시선이 서재 중앙의 거대한 책상 뒤 청아재단 설립자의 초상화로 향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초상화의 액자틀을 밀어보았다.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초상화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벽면에 매립된 최신식 전자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다. 유진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금고 맞은편에 있는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두꺼운 가죽 양장본책의 책등을 살짝 벌리고 그 틈새에 초소형 카메라를 교묘하게 밀어넣었다. 렌즈의 각도가 정확히 금고의 다이얼을 향하도록 조정했다. 완벽했다. 이제 배성숙이 금고를 여는 순간 비밀번호와 내부의 내용물이 고스란히 문의의 서버로 전송될 것이었다. 그때였다. 복도 쪽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굽이 낮은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 배성숙이었다. 유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발소리는 점점 서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유진은 재빨리 초상화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책상 옆에 놓인 먼지떨이를 집어들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스위치가 켜지며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다. 배성숙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서재 안을 노려보았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배성숙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흠칫 놀란 척하며 몸을 움츠렸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외부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서재 청소를 미리 해두려고. 자,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유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배성숙의 손바닥이 유진의 뺨을 강타한 것이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개인 공간에 함부로 기어들어와. 천한 것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게 습관이라더니 네 어미한테 그딴 도둑질이나 배웠니? 당장 나가. 배성숙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유진은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유진은 서재를 빠져나오며 등 뒤로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 뺨은 부어올랐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승리의 쾌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같은 시각 문희는 오 형사가 운전하는 낡은 승합차를 타고 경상북도 문경의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폐허나 다름없는 허름한 가마터였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는 구분 등에 덥룩한 수염을 기른 노인이 홀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청아재단의 모든 명작을 뒤에서 만들어낸 진짜 천재, 대작 도공 최노인이었다. 문희가 가마터 안으로 들어서자 최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레를 멈췄다. 누구시오? 여긴 볼일 없는 곳이니 돌아가시오. 최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흙투성이인 그의 손등에는 수많은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문희는 천천히 다가가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과거 문화재청 수사관 시절의 신분증이었다. 최 선생님, 15년 전 선생님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가마를 압류당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선생님을 이 산속에 숨겨준 사람이 배성숙 이사장이었죠. 문희의 말에 최 노인의 어깨가 움찔했다. 문희는 가방에서 화려한 경매 도록을 꺼내 최 노인 앞에 펼쳤다. 도록의 표지에는 최 노인이 지난달에 구워낸 청자 매병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찍혀 있었다. 작품의 작가명에는 배성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고 예상 낙찰가는 무려 30억 원에 달했다. 선생님의 영혼을 갈아 넣은 작품들이 저 여자의 허영심을 채우고 범죄 자금을 모으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흙을 만진 예술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다 가실 작정입니까? 문희의 묵직한 호소에 최 노인의 거친 손이 파르르 떨렸다. 내 손으로 빚은 자식 같은 놈들이요. 하지만 내게는 힘이 없소. 그 여자는 너무 거대하고 무서운 사람이요. 내가 입을 열면 내 남은 가족들마저 무사하지 못할 거요. 최 노인이 절망적으로 흐느꼈다. 문희는 최 노인의 거친 손을 단단히 맞잡았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여자의 목줄을 끊어놓겠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세상에 나와 진짜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진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문희의 단호한 눈빛에 최 노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경매를 하루 앞둔 저녁, 청아재단의 저택은 축제 분위기였다. 배성숙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우아한 자태를 감상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뒤에서 묵묵히 배성숙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배성숙이 거울 너머로 유진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 경매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니? 바로 새로 발굴된 고려청자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 귀한 국보급 유물을 찾아내어 세계에 알린다고 찬사를 보내겠지. 예술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자의 손에 있을 때만 빛나는 법이야. 너 같은 천것들은 평생을 가도 이해하지 못할 고귀한 세계지. 배성숙은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예술적 성취로 포장하며 도취되어 있었다. 그 시각 인사동의 낡은 골동품점 지하실. 문희와 오 형사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가 서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배성숙이 서재로 들어와 초상화를 밀어내고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7, 3, 0, 2 비밀번호가 선명하게 찍혔다.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검은색 장부와 함께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쌓인 도자기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배성숙이 비단을 걷어내자 영롱한 비색을 뽐내는 고려 청자가 자태를 드러냈다. 오 형사가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선배님, 저거 3년 전에 도굴꾼들이 무덤에서 파내서 밀거래 시장에 나왔다가 사라진 그 국보급 청자 맞죠? 문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맞아. 저 여진 장무라 비튼. 문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쳤다. 오 형사, 인터폴과 문화재 전담 검사에게 연락해. 내일 오후 2시 경매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덮친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호텔 출입구 전부 봉쇄해. 문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오 형사는 굳은 표정으로 무전을 들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청아재단의 50주년 기념 국제 경매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300명이 넘는 해외 귀빈들과 재벌들 그리고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다. 이 경매는 전 세계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배성숙은 여왕처럼 오만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전통 예술의 위대한 발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 평생의 안목과 청아재단의 헌신으로 찾아낸 기적 같은 작품 고려청자 운항문 매병을 소개합니다. 화려한 음악과 함께 무대 중앙에 장막이 걷히고 영롱한 빛을 발하는 청자가 등장했다. 객석에서 일제히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경매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입찰을 시작했다. 시작가는 50억 원입니다. 50억. 네, 70억 나왔습니다. 100억, 150억.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다. 배성숙은 단상 옆에 서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객석을 내려다보았다. 맨 앞줄에 앉은 재경 역시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뒤편 구석에 서 있는 유진만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200억 원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가 나무망치를 들어올리는 순간이었다. 쾅! 볼룸의 거대한 양문형 출입문이 굉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경매사의 망치가 허공에서 멈췄다. 보안 요원들이 다급하게 달려갔지만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며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열린 길의 한가운데로 강문희가 걸어 들어왔다. 더 이상 낡은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전설적인 피사냥꾼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오 형사를 비롯한 수사관들과 검사 그리고 구분 등의 최노인이 함께 걷고 있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배성숙의 우아한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당장 저 미친 여자와 쓰레기들을 끌어내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난동을 부리는 거야. 문희는 단상 앞까지 걸어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배성숙을 올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동은 네가 부리고 있지, 배성숙. 대한민국 국보를 작물로 사들여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기분이 어떠냐. 문희의 신호에 맞춰 형사가 단상 위로 올라가 검은색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다. 오늘 아침 배성숙의 서재 금고에서 압수한 밀수 및 자금 세탁 장부였다. 문희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장내를 향해 선언했다.
저 단상 위에 있는 청자는 도굴된 작물이며 지금까지 청아재단이 팔아치운 수많은 명작들은 모두 여기 계신 최노인과 가난한 도공들을 착취해 만들어낸 가짜 대작들입니다. 이 모든 증거와 자금 흐름이 이 장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오 형사가 펼쳐든 장부의 내역과 최노인의 눈물 흘리는 얼굴을 전 세계로 송출했. 객석에 앉아있던 해외 바이어들과 귀빈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 완벽했던 배성숙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배성숙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 천박한 것들이 감히 내 평생의 업적을. 배성숙은 이성을 잃고 단상에서 뛰어내려 문희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손을 높이 치켜들고 문희의 뺨을 내리치려 했. 과거 유진에게 수없이 가했던, 그리고 50주년 행사에서 유진을 꿇어앉히고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폭력적인 손길이었. 하지만 배성숙의 손은 문희의 뺨에 닿지 못했다. 탁! 문희가 허공을 가르는 배성숙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낚아챘다. 배성숙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문희의 소나기는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다. 문희는 배성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낮고 묵직하게 말했다. 진짜 귀족의 격은 훔치늑과 가짜 핏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는 그저 비싼 실크를 두른 도둑년일 뿐이다. 네가 내 딸에게 무릎을 꿇으라 했지. 이제 네가 법과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차례다. 문희가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자 배성숙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비참하게 나뒹굴었다. 오 형사가 다가가 배성숙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배성숙 이사장, 문화재 보호법 위반, 작물 취득, 조세 포탈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 아들 한재경도 공범으로 함께 갑니다. 도망치려 뒷문으로 향하던 재경 역시 경찰들에게 덜미를 잡혀 바닥에 엎어졌다. 찌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의 모습을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유진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빼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재경의 발밑으로 반지를 툭 던져버렸다. 챙그랑. 반지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진의 오랜 억압이 끝났음을 알리는 해방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볼룸의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 괴한들에게 박살이 났던 문희의 낡은 골동품점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예전의 고즈넉한 모습을 되찾았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넘어 가게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청아재단은 공중분해되었고 배성숙과 한재경은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었다. 빼돌려졌던 문화재들은 모두 국가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최노인을 비롯한 도공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진짜 이름이 새겨진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가게 안쪽에 작은 나무 테이블. 문희와 유진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화려한 금태를 두른 최고급 찻잔이 아니었다. 투박하지만 만든 이의 정성이 깃든 소박하고 정직한 분청사기 찻잔이었다. 차 맛이 좋구나. 문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온화하게 웃었다. 피사냥꾼의 서늘한 안광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평온한 어머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유진 역시 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제야 진짜 차 맛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하고 활기찬 일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거짓된 우아함에 짓눌리지 않는 온전한 자유.
햇살을 머금은 찻잔 위로 따뜻한 김이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빛나는 승리하고 굴복하지 않은 자들의 아름다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